자, 프리시즌 3주차가 시작됩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8월 28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버팔로 빌스전 경기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 오전 7시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테이시 타이탄즈 경기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31일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8월 31일 오전 7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월 31일 오전 7시에 최종 로스터 컷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스터 컷 다운을 앞둔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하거나 보강이라거나 연장을 하는 부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 대표적으로 센터인 얄테 프롤트와 2028년까지 이어지는 2년 2천만 달러 연장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키커인 데니얼 칼슨을 영입했고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전 프로볼 레프트 태클 DJ 험프리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세이프티인 윌 해리스를 방출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가드인 조슈아 에데두를 2028년 7라운드 지명권과 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캔자스시티 칩스에 보내게 되었고요. 베테랑 타이트엔드의 CJ 우조마 갑자기 은퇴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앨런 로빈슨 역시도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웨이버 클레임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이후에 9월 1일 오전 2시까지거든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적 소식이 빠르게 전해질 거예요. 약간 좀 팔로우업하기 벅차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8월 26일 수요일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26일 오전까지 전해진 3주차 주요팀 출전 계획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당장 버펄로 빌스 같은 경우에는 조시 앨런에게 휴식을 준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면 좋고 지금까지는 일단 조시 앨런은 쉴 거다. 그리고 일부 주전들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주전들은 좀 휴식기를 가질 거다. 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재밌는 소식이 지금 현재 버펄로 빌스 헤드코치가 바뀌었죠. 조 브레디 오랫동안 같이 오펜스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코디네이터가 헤드코치가 됐는데 그래서 일부 조시 앨런이 조 브레디의 콜 일부를 이 헤드코치 옆에서 좀 약간 조정한다거나 실제로 플레이 콜을 내린다거나 하는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도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시 앨런이 플레이시트 당연히 들고 있을 거고요. 실제로 플레이 콜을 하는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일 앨런, 셰인 부첼리 모두 출전한 예정이라 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프리시즌 동안 백업 쿼터백 스냅을 나눠서 소화했고 2주차 경기에서도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경기에서 각각 전반과 후반 한 하프씩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버팔로 빌스의 쿼터백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현재까지 전해진 소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리차드슨 일단 초반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을 선발로 내세워서 1쿼터를 맡기고 라일리 레너드가 2쿼터를 소화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헤드코치 셰이 스타이케는 이 출전 순서가 2순위 쿼터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나 또는 현재 경쟁 우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앤서니 리차드슨이 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 데니얼 존스와 조나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쉴 예정이고요. 이들을 제외한 주전들은 대체로 8개에서 한 10개 초반의 스냅을 소화할 계획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 밀턴 3세의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현재 샘 하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경험도 상당히 많은 선수인데 현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도 앞으로 이제 프리시즌 동안 계속 이 경쟁 이루어질 거고요. 쇼텐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경기력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캠프에서 나온 내용들 다 종합해서 2번 쿼터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펠컨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이 일단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정규 시즌 주간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주전을 출전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동훈련으로 주전의 실전량을 대신하고 경기에서 주전을 쉬게 했었던 2주차와는 다른 운영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3주차에는 경기 준비 과정부터 이동, 경기 운영까지 정규 시즌 리허설에 가깝게 접근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펠컨스 쪽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11대 11 훈련 참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신의 뎁스 차트에서도 선발 쿼터백 중 한 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실제 경기 출전 확정 요구과는 별개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현재 구단은 피닉스의
11대 11 훈련을 허가했다.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신체 반응, 특히 훈련하고 나서 이 선수의 바이오메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뒤에 마이애미 돌빈스전에 대한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각 팀마다 이렇게 운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캐롤라이나 팬서스 역시도 다른 팀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합동 훈련이 사실상 주전 리허설로 진행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휴스턴 텍산즈와 합동 훈련에서 목표한 실전 볼륨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금요일에는 주전들을 쉬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드코치인 데이브 카달레스는 합동 훈련 강도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 상태를 확인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전들이 대거 휴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테이시 타이탄즈 같은 경우에는 급하죠. 오펜스 콜러도 바뀌고 디펜스 콜러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주차와 마찬가지고 주전 출전량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도 이미 약 20스냅 정도 주전들이 출전해서 소화를 했고, 2주차에도 25에서 30회 정도 스냅 소화를 했죠. 그래서 시카고 베어스와의 최종전에서는 주전들에게 막 30스냅 이상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터뷰에서도 좀 비슷한 뉘앙스로 언급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해당 경기에서 캐머드와 카넬 테이트의 활약 많이 아쉬웠고, 시애틀의 2군 오펜스를 상대로 조금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보여줬던 디펜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3주차에 더 많은 주전들이 나올 것으로 당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3주차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즈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트레이드 소식입니다. 휴스턴 텍산즈가 세이프티인 제일런 리드 그리고 2028년도 7라운드 지명권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보내고, 휴스턴 텍산즈는 와이드 리시버 케이션 부티를 영입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6라운드 출신이거든요. 제일런 리드 같은 경우에는 펜스테이트 나와서 2025년도 6라운드 휴스턴 텍산즈에 지명을 해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케이션 부티 같은 경우에는 LSU 출신이죠. 2023년도 6라운드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지명이 됐다가 이번에 휴스턴 텍산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AJ 브라운 그리고 로메오 dobs를 추가한 뒤에 부티를 주전 X 리시버 3순위 리시버로 분류를 하고 있었고요. 휴스턴은 현재 리시버의 공백을 즉시 메울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하면서 양팀 포지션의 잉여 자원을 교차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는 텍산즈의 2순위 리시버였던, 그리고 이제 소퍼머 시즌에 들어가고 있었던 제이든 히긴스의 시즌 아웃이죠. 히긴스는 지난 8월 18일 레이더스와 합동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고 결국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엄청나게 화려한 스탯라인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니코 콜린스의 반대편에서 제트 리시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는데 시즌 아웃이 되면서 공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케이션 부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4경기 출전하면서 33번의 리셉션, 551야드,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스탯라인 자체는 제이든 히긴스와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리셉션당 부티가 기록한 평균 야드가 16.7야드였다. 그래서 이게 NFL 상위 5위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플레이오프에서 이 LA 차저스전 그리고 휴스턴 텍산즈와의 경기, 이 승리를 했을 때 리셉션이 7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터치다운도 딱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패싱 오펜스가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이 개인 기록으로도 연결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 케이션 부티라는 선수는 슬롯 중심의 리시버라기보다는 외곽에서 와이드 스플릿으로 정렬하는 형태의 리시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아우트, 사이드라인에서 페이드, 백숄더 페이드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볼 트래킹 잘하고요. 바디 컨트롤로 캐치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이 선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딥으로 들어간 다음에 인브레이킹 라우트 이런 것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타깃을 짧게 받아내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 폭발적인 플레이, 수직 패스, 단독 매치업 이것을 잘 만드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 자체는 텍산즈에 가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로스터 상에서도 니코 콜린스에 이어서 외곽에서 2순위에 해당되는 리시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합류했기 때문에 플레이북에 대한 어떤 용어라거나 옵션 라우트에 대한 판독 기준이라거나 럼블러킹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거나 CJ 스트라우드와 타이밍을 얼마큼 잘 맞추는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부티가 얼마만큼의 스냅을 받을지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션 부티 같은 경우에는 루키 컨트랙트의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입은 어떤 장기 주전을 확정하는 것, 요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1년 동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히긴스의 건강 상태, 그리고 부티의 퍼포먼스, 이걸 결합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 평가하는 그런 검증되는 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션 부티 트레이드 내용 정리해봤고요. 다음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구단주 제드 요크가 체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불황쟁 답변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23일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인신매매 태스크포스의 위장 수사 과정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굉장히 기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요크가 온라인에 위장된 성매매 광고에 응답을 해서 금액과 만남을 조율한 뒤에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 그리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 법상 1급 경범죄에 해당되는 성매매 관여 그리고 범죄 도구 소지 이런 것 때문에 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전해졌고요. 그래서 요크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불황쟁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 불황쟁 답변을 제출을 했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과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이 유죄 판단과 형을 선고할수록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무죄 주장을 한다거나 법이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은 각각 혐의에 대해서 하루의 구금형을 선고하되 이를 동시에 집행하도록 했고요. 요크는 체포 이후에 이미 구금되어 있던 하루 형기를 산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복역은 없을 예정이고요. 일단 벌금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온라인 교육도 이수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NFL은 어떻게 하느냐? NFL은 참고로 개인 행동 정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행동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주, 코치, 구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구단주와 경영진은 일반 구성원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징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리그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리그가 신뢰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독자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고요. 가능한 처분, 실제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일대는 벌금 또는 일정 기간 구단 그리고 리그에 대한 활동 정지가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현재 있는 스포츠법 전문가들은 강제 지분 매각이라거나 구단주 자격 박탈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갈 거고 대신에 뭐 벌금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 정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쟁 답변과 법원 처분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그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부담 자체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고요. 벌금과 경기 수준 그리고 경기 레벨에 해당되는 출입이라거나 활동 제한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사건 바이 사건으로 좀 그동안 달랐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오너인 로버트 크래프트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하지만 수사 영상의 증거 위법 수집 판단 이후에 혐의가 취하가 되면서 NFL에서 징계를 안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반면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구단주였던 지금 타계하신 짐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음주랑 약물 이걸로 인한 경범죄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6경기 활동 정지 그리고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크래프트와 얼세이의 약간 중간 지점에 위치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중징계는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구단 운영에 영향을 과연 미칠까? 라고 봤을 때 요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헤드코치인 카일 셰너완과 그리고 단장인 존 리치를 선임한 이후에 사실 제드 요크는 구단에 관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미식축구와 관련된 이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개입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캠프 현장에 거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휘 체계나 선수단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셰너완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라인베커 그리고 디펜스 팀의 리더인 프레드 워너 역시도 이제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팀 내에서 라커룸 내에서 별도의 논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았다. 쉬쉬하는 걸 수도 있죠. 아무튼
절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오너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 더 높게 요구하는 정책 만들어내지 않냐, 고려되지 않냐. 아무런 조치 없이 이거 사건 종결할 경우에는 NFL이라고 하는 그리고 리그에 대한 어떤 징계 형평성, 조직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사무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드 요크에 대한 이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긴 해서 재밌는 이슈기도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BMJ라고 해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의학 저널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투고하고 싶다. 아무튼 여기에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다네 슈바르 박사가 1저자로 참가를 했고요. 그 밖에 뭐 보스턴대라거나 컨커션, CT 파운데이션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기관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논문이 이번에 억셉이 됐거든요. 그래서 7월에 일단 억셉이 되었고 퍼블리시가 된 게 8월이었습니다. 8월 25일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재밌어서 저도 좀 완벽하게 읽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거든요. 근데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임팩트 팩터도 엄청 높죠. 무슨 내용이었냐? 2028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한 전 NFL 선수 1712명 가운데 뇌가 기증돼서 검사된 338명에 대한 뇌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다고 하면 안 되죠. 안타깝게도 315명에 해당하는 93.2%에게서 만성 외상성 뇌병증, 이 CTE가 확인되었다라는 보고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죠. 물론 염두를 해야 되는 게 93.2%는 증상이라거나 질환 우려 때문에 뇌를 일부러 기증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우려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뇌가 기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편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전직 NFL 선수 전체 유병률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다 활용한 것은 아니고 자료가 이 데이터가 비교적으로 완전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한 878명 가운데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CTE가 확인된 환자 215명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필터링을 한 이유는 조금 보수적인 최소 한을 잡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때도 무려 2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핵심은 어떤 정확한 유병률 하나로 숫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뇌 기증 편향, 이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이 CTE가 드문 사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받은 이 충격, 이게 NFL 경력에만 한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까지 미식축구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T 위험을 단순히 NFL 경기의 영향으로만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점, 요거는 같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에 해당됐었던 2021년까지 사망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최근 규칙, 그리고 장비, 훈련 방식에서 뛴 현역 세대의 장기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다르죠? 요런 내용이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요런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요런 자료를 바탕으로 NFL이 향후 규칙을 바꾼다거나 훈련을 개선한다거나 의료 절차를 또 개선한다거나 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영향에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전직 선수들이 신체라거나 정신적인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의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해당 논문의 결론으로 활용이 되어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CTE가 격리 단계가 좀 높아질수록 치매가 동반되는 사례가 좀 많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웃컴스 요거의 핵심은 일단 CTE가 뇌 기증자 집단에서 매우 흔하게 확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높은 비율이었고 그리고 병리 정도가 심할수록 이게 치매와 연관성이 더 뚜렷했다라는 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엄청 긴 논문은 아니라서요. 기회가 되면 이 논문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주요 부상 업데이트 그리고 기타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러닝백 에이스튼 젠티가 훈련 과정에서 패스를 잡다가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헤드코치인 클린트 쿠비악 같은 경우에는 젠티가 회복 중이다라는 소식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복귀 일정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8월 26일 오전 기준, 여태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로테이션 자원 2명을 잃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맨인 메이슨 리치먼, 그리고 2026년도 2라운드에 지명했었던 루키 세이프티 버드 클락을 모두 시즌 종료 부상자 명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클락 같은 경우에 테네시와 프리시즌 경기에서 발목 골장을 입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에만너리 역시도 부상으로 인해서 보조기구를 차고 지금 재활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상은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시애틀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뉴욕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켈빈 오스틴 3세 1대1 훈련 도중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면서 카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상 부위와 예상 결장 기간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가볍지 않은 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빠른 회복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시애티 벵갈스의 자마 체이스 역시도 이 무릎, 왼쪽 무릎 착지하는 과정에서 좀 과신전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걸어 나왔고 상태가 괜찮다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상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시애티 팬분들은 좀 가슴을 쓸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큰 부상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트리어츠 코너백 크리스찬 곤잘레스 현재 연장 계약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곤잘레스와 패트리어츠는 연장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했었던 마감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곤잘레스는 협상 진행 속도에 답답함을 계속 나타냈고요. 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1주차 개막전 경기에 출전할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패트리어츠는 당연히 크리스찬 곤잘레스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따로 구단 측에서는 협상 마감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너백 연봉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에서 데본 위더스푼이 새롭게 기준점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런티 금액이라던가 연평균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느 선에서 출발을 해서 협상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바라겠고요.